제가 서대문 근처에 있는 연세대학에 가서도 자주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 한번 갔더니 긴 나무 막대기 끝에 이렇게 사람 손가락으로 된 스폰지가 껴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졸면 그 막대기를 이렇게 툭툭 건드려서 깨우는 거라고. 참 이상하다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태하 교수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학점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한다는 그런 소개를 듣고 참 귀한 학우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음과 다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그 지식, 여러분이 인식하는 방법을 조금이나 외연할 수 있게, 확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름에 대해서 경험한 거는 제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요. 이제 둘째 아이는 지금 공군에 가 있습니다. 요즘은 군대가 캠프를 간 건지 또 실제 가서 훈련을 하는 건지 예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수학 시험을 봐서 왔습니다. 보통 이제 선행학습 하잖아요. 여러분 뭐 세종대 워낙 명문이니까 뭐 수학 같은 거 등급도 다 높으시겠지만, 애가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첫 번째 수학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뭐 어떻게 말하면 걔 인생의 앞날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선행학습 하는데 뭐 나름대로 뭐 꼭 100점은 아니더라도 뭐 80점, 어떤 때는 90점 못할 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는 뭐 70점 뭐 그랬는데, 첫 수학 시험을 보고 부엌에 있는 테이블 위에 시험지를 딱 갖다 올려놨어요. 결과물을.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쑥 지나가다 보니까 0이 붙어 있어가지고 속으로 100점 맞았구나. 근데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요. 0이 2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슬쩍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나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10점을 맞은 거예요. 야, 뭐 여러분들 크리스찬도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신뢰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지만,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첫 수학 시험에 10점을 맞아온 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 제가 뭐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뭐 5 빼기 3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꾸재람을 줄까 하다가 가까이 와서 시험 봤어요. 20문제인데 1번, 2번을 풀고 3번부터 아예 못 푼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얘가 생활하는 습관을 보면서 제가 추측한 거는, 얘가 3번 문제에 시험 문제를 풀다가 3번에 막혔겠구나. 그러니까 1번, 2번은 동그라미 10점이 된 건데 3번서부터 20번까지 아예 못 푼 거예요. 그럼 3번의 문제가 어려우면 넘어가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 순서를 넘어가는 법이 없다 보니까 3번의 문제가 생겼구나. 아직도 3번 문제가 서술형이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이거였어요. 동생이 사과 5개를 가지고 있는데 형이 사과 3개를 먹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인가? 국가의 수학을 검증하는 국가 학력의 기준은 1학년 학생에게 5 빼기 3을 하라는 거거든요. 5개에서 3을 빼면 2잖아요. 근데 얘가 이 문제에 막힌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저 같으면 그냥 2를 답을 쓸 텐데 얘는 2를 못 쓰고 여기에 막힌 거예요.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막혔을까? 얘가 이름이 대인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빠가 얼굴이 이제 심상치 않은 거를 보고 얘도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문제를 네가 못 풀었구나. 내가 문제를 다시 내볼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동생이 사과 5개를 가지고 있는데 형이 배가 고파서 동생한테 내가 네 사과 3개 먹어도 되니? 그랬더니 동생이 응, 형 내 사과 3개 먹어도 돼. 그러면 몇 개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2개죠. 제가 이 아이가 대답하는 이 소리를 듣고 제나 제 처가 생각하는 사유 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법한 것이 아이가 사과 3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3개 먹는데 과연 동생이 기쁜 마음으로 사과를 줬는지 확 뺏었는지 얘가 학교 문제인데 교육부의 문제인데 설명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사과 5개를 가지고 있는데 형이 사과 3개 먹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인가? 거기에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땀을 40분 동안 비질비질 흘리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문제를 5-3으로 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본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그 어떤 그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획일적이고 뭐 제가 그런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같음과 다름의 기준이 뭔가? 제가 여러 사상가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아니 하나님의 세계관은 인간의 세계관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내 사유가 내 중심적인 같음만 얘기하고 있는가? 다름도 내가 그거를 헤아리고 남의 입장에 서서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 우리 학생들 이름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에도 그럽니다. 제가 가끔 질문이 나가는데 맞추면 이름을 적었다가 스타벅스 오늘 안에 여러분 바로 쏴드립니다. 자,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아프리카의 최초 1944년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뭐 대단한 그 대통령이 된 그 해는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넬슨 만델라의 전기를 읽다가 아프리카의 격언이에요.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프리카는 명사수들이 있는데 화살을 가지고 달리는 얼룩말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살을 잘 쏘면 그냥 표적을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달리는 얼룩말을 놓고 달리는데 화살을 쏴서 흰 줄을 맞히느냐 검은 줄을 맞히느냐 뭐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사수죠. 제목은 그겁니다. 흰 줄과 검은 줄 어떤 줄을 맞출 것인가.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전기에 흰 줄과 검은 줄 어떤 줄을 맞출 것인가.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대답은 뭘까요? 명사수에 대한 격언입니다만 이 질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하고 답을 내라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흰 줄과 검은 줄 어떤 줄을 맞출 것인가? 답은 뭐겠습니까? 흰 줄이냐 검은 줄이 아니라 한 번쯤만. 예. 얼룩말을 맞춘다. 또 조금만 더. 흰 줄과 검은 줄 어떤 줄을 맞출 것인가? 그러나 결국 답은 뭘까요? 이름이 뭐예요? 박상경? 박상현. 스타벅스 한번 써주시죠. 답은 아닌데 이겁니다. 흰 줄과 검은 줄 어떤 줄을 맞히든 얼룩말은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흰 줄을 맞추든 검은 줄을 맞추든 죽습니다. 이 백색과 흑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열된 그 나라에 어디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초대 대통령이지만 아파타이드, 이 분리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어떻게 통합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보면은 같음과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뿐 아니라 같음과 다름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세계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정신적인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본다,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 가운데 보면은 본다라는 말이 어디에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어본다, 먹어본다, 살려본다, 사랑해본다. 근데 이 본다라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함정은 뭐냐면 자기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I, E-Y-E 이게 대명사 I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 오면서 살아오지만 인간의 그 습관을 보면, 문화적인 행태나 사유하는 습관을 보면은 뭔가는 끊임없이 봐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나와 같은 같음에 대해서는 주목하는데 다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뭐 미대 다니는 학생들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세잔느의 정물한데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뭐 현대 미술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피카소니 뭐 이런 사람들 잠깐 나오지만 세잔느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세잔느의 혁명적인 그 미술, 어떻게 말하면 혁명가고, 세잔느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요, 돌에 저거 돌로 돌 던져서 죽여라. 저게 무슨 미술이냐. 원근 기법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 뭐 조금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조금 작지만 이게 보통 저희가 탁자를 그린다면 탁자의 앞이 탁자의 밑이 이거면은 잠깐만 넘어가는군요. 예, 요게 맨인가? 불 나오는 게 예, 보시죠. 탁자의 맨 밑바닥 위층하고 이쪽하고 높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쪽을 보시면 더 분명할 거예요. 이쪽 높이랑 이쪽 높이랑 탁자 두 개를 같이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잔느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이 화분의 높이도 보면은 이거는 90도고 이거는 45도예요. 그래가지고 사진들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세잔느가 어떤 때는 서서 그리고 앉아서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저녁 때 그리고 일주일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림을 더딥혀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원근 기법을 가지고 그렸던 미술가들이 볼 때는 저거는 그림도 아니죠. 저게 무슨,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쪽 그리고 어느 날은 이쪽 그리고 어느 날은 이쪽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원근 기법도 없고 조명이 어디서 들어오는 줄 모르고. 세잔느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암시하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보는 것은 정형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시간과 환경과 역사와 흐름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는 거지. 그거를 딱 정사각형으로 그려놓고 위에 그림, 앞에 그림 같은 높이에서 보는, 그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피카소의 인물아, 뭐 현대의 큐비즘, 피카소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자, 아까 세잔느를 보면은 피카소가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자기 애인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저 손을 보거나 얼굴을 보면 저런 얼굴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죠. 어떤 때는 앞을 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옆을 보고 그리고, 손이
모델이 있지만 모델이 무슨 석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세잔느뿐만이 아니라 피카소가 그리는 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달아가 있냐면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고정화하고 그거를 획일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화폭에다 담기고 이런 것이 이제 뭐 미술계의 혁명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옆에 있는 거는 피카소의 딸이에요. 이름이 마라라고 하는데 저 그림이 암시하는 건 뭘까요? 혹시 옆에 있는 딸 마라의 인형을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기가 준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저 인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차원이죠. 딸은 지금 오른쪽 봤다 왼쪽 봤다 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인형은 자기 딸 마라의 얼굴처럼 그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죠? 죽어 있는 것은 정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형화할 수 없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게 네덜란드의 파나가인데요. 애셔의 파나. 저 오른쪽 걸 한번 보세요. 애셔는 기하학과 수학과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인간이 평상시에 판단한다는 것은 다 오류투성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파나에 담겨 있어요. 저기서 떨어지는 폭포를 한번 보세요. 폭포가 아니라 2층에서 떨어지는 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지금 물이 이게 물이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2층으로 올라갔다가 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물이 꼭 2층으로 물이 올라갔다가 2층에서 물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애셔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근데 언뜻 여러분이 봤을 때는 기하학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런 거는 기하학적으로 뭐 절대 가능하지 못한 이제 이런 그래서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한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같음, 나와 같은 의식, 내가 보는 것 이것을 정형화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술의 세계나 또 아까 말씀드린 제 어렸을 적에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세계관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의 공동체 속에서 이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거를 내 중심의 세계관에 어떻게 그거를 포섭하고 포용하는가. 저는 이것이 학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조건,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잔인한 이 사람은 누구냐면 프리몰 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분석한 아우슈비츠의 포로 수용소에서 화학자였어요.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 인간을 만들까? 무엇이 인간을 만들까? 그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나 그 참사 그 화학에 의해서 그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에게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게 뭔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똑같은 획일화된 궁극주의 사회 속에서 자기의 개성, 인간의 개성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뜻밖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아까 폴 애셔의 그림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볼 때 뭐가 보이나요? 먼저 두 종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얀색을 보는 분은 천사가 보일 거고 검정색을 보는 분들은 박쥐 형상 마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을 희구한다면 모난 하나들이 뭉쳐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하나를 찾아내서 더 큰 하나를 만들어가는, 하얀 거를 볼 것이냐 검은 거를 볼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하얀 거하고 검은 것이 같은 틀 안에 있다는 거죠. 저 안에서 하얀 게 답이다. 그러면 검은 거는 마귀가 되는 거고, 박쥐가 답이다. 그러면 하얀 거는 빈 공간이 되는 거죠. 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모여서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현대의 사상가들을 보면 끊임없이 같음과 다름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꽃이 되기보다는 꽃을 묶는 노끈의 역할. 하나하나의 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그 꽃들을 하나로 묶는 노끈이 없으면 꽃은 다 길바닥에 떨어지겠죠. 호이징가, 호모 루덴스. 호이징가는 이제 노령 인간, 한국에 이제 번역된 책이 노령 인간 아니면 호모 루덴스로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 노는 놀이는 뭐 또 저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 앞에 있는 하구님 어렸을 적에 놀았던 놀이 중에 어떤 게 즐거웠나요? 한두 개 기억해 낸다면. 예, 어떤 거 가지고 놀았나요? 주로 놀이터에서. 숨바꼭질, 딱지치기도 했죠. 우리 자매는 어렸을 적에 뭐 하고 놀았나요? 예, 예. 뭐 고무줄도 하고 그랬죠. 요즘 좀 다른가요, 고무줄? 우리 여기 있는 자매 어렸을 적에 논 놀이 어떤 게 있어요? 네. 컴퓨터 말고 혹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았다면. 소극잖아. 예. 자, 이 호이징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사회학자고 경제학자인데, 뭘 연구했냐면 16세기에 유럽의 어린이들이 놀았던 놀이가 무엇인지를 연구했어요. 아니, 사회학자가 무슨 시간도 뭐 널널이 남아서 그런 놀이를 연구한 게 아니라, 질문은 이겁니다. 왜 어렸을 적에 놀았던 놀이, 친구들하고, 저 때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뭐 벽치기, 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게임도 저희하고 놀았던 놀이하고는 다르지만 게임에도 그 원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게임 한번 잡으면 뭐 시간 막 한없이 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락과 놀이는 즐거운가? 물론 거기에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뭐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호모 루덴스를 쓴 호이징가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놀이는 즐거웠는가? 물론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보상도 있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놀이가 즐거운 이유는,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왜 어렸을 적에 놀았던 놀이는 즐거웠는가? 누가 한번. 네, 예, 우리 자매님. 다 같이 공동체적인 속성. 이름이 뭐죠? 유빈. 예,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들어서 스타벅스 갑니다. 제가 답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렸을 적에 놀았던 놀이가 즐거웠던 이유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인생을 생각할 때 난 별로 재미없어. 자기가 세운 자기 원칙을 무너뜨릴 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조그만 거라도 원칙을 지킬 때는 그 원칙에서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호모 루덴스를 쓴 호이징가는 놀이를 연구하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어렸을 적에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즐거움의 배가 됐는데, 왜 국제사회는, 성숙하다고 하는 인류사회는 성인이 되면서 왜 원칙을 안 지키는가? 제가 가끔 택시 급해서 탈 때 되면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이런 질문하죠. 요즘 정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지켜지는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시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뭐 동아리나 거기에서 즐거운 그 동아리나 이런 데 보면 그것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지 않다면 규칙을 지켜나갈 때에 그 그룹이 즐거운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음과 다름의 차이는 그 같음과 다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또 다른 제3의 원리인데 그를 온 공동체가 그를 준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호모 루덴스가 얘기하는 같음과 다름, 특히 다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쓸 네덜란드 사회학자 호이징가는 게임이 즐거운 이유는 규칙을 지키기 때문이다. 딱지치기의 원리는 쳐서 뒤집는 것이고, 그래서 왜 성인 사회에서 그 규칙은 깨지는가? 규칙이 깨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무너진다. 꼼수가 시작될 때 인간성은 상실된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공부 좀 했다고 저 양반 저런 얘기하나. 제가 사전을 외웠습니다. 제가 IQ요 109밖에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종로에 학원을 다녔는데 KBS 동시통역사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유구는 단어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단어요? 아니 그때 외우죠. 근데 자기는 사전을 다 외웠대요. 속으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사전을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 가르쳐준 것을 제가 2년을 지켰습니다. 단어를 영어 단어 하나를 100개씩 외우기 시작했는데 2년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7만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생어는 합치면 그게 20, 30만 개가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제가 영어가 세컨 랭귀지잖아요. 제가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단어 뜻을 물어봤어요. 왜냐? 단어를 쌩으로 외워버렸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외울 수 있었을까? 하루에 뭐 50개도 상관없어요. 딱 두 가지 원리만 얘기할게요. 인간의 기억은 5일 전의 것까지 기억하는 것이 기억에 제일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00일로 하면은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시니까 5일 전 거만 복습하는 거예요. 첫날 자 영어 단어 50개 외워요. 둘째 날 50개, 셋째 날 50, 넷째 날 50, 다섯째 50개. 6일째 5일 전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거를 복습해요. 그러면 50개 외웠는데 6일째 되면은 15개밖에 기억 안 나고 35개는 외운 기억도 없어요. 근데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일서부터 11일로 갈 때는 5일 전 거만, 그럼 9일째는 4일 거, 10일째는 5일 거. 자, 그 다음에 11일 됐습니다. 10단위로 넘어오면 10일 전 거를 복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일 거죠. 1일 거가 10일 전이니까 1일. 그 다음에 10일 때 1일 거를 복습해 주는데 이 1일은 언제 복습했냐면 6일 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23일이다. 그러면 3일 거, 13일 거, 23일 거. 그러니까 페이지가 1000페이지 되면 안 되니까 영어 단어 한 100페이지 되는 사전을 딱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게 한 장에 50장이든 한 페이지에 100페이지, 100개 단어든 옆으로 갈 때는 5일 거, 10단위로 넘어갈 때는 10일 전 거. 그러면 56일 건 어떻게 되는가? 6일, 16일, 26일, 36일, 46일, 56일 왔죠? 그런데 6은 5일 전 게 있잖아요. 51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진을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냥 틈나는 대로. 이거는 절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앉아서 하면 안 돼요. 길거리에 다니다가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 2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제가 지금 공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그렇게 지키니까 그냥 사전을 깡그리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뭐 토플 시험 치면 몇 점이 만점입니까? 30년 전인데도 토플을 거의 만점 맞았으니까 절대 똑똑하지 않는데 규칙이 원칙이 들어오니까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 생기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학 2년이면 됩니다. 뭐든지 10,000시간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고시
뭐 사시 치는 거 보면 만 시간이면 되잖아요. 그 만 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8시간씩 3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이 호모 루덴스 원칙을 지켜나가면 이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 공동체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거. 제가 준비 안 된 거지만, 자,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인도 뇌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고쳤냐면, 이것도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 깊게 이해하니까 이 병을 고친 거예요. 이게 환상사지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저 거울에 있는 거고 저 왼손은 잘라졌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 사람인데 그 삼촌이 청년 때 20대 때 철원은 그 어떤 지역이냐면 군사 수복 지역이에요. 그래서 폭탄 뭐 하루 넘게 폭탄 불발탄 터지는 사고. 왜 저희 삼촌이요? 오른쪽 다리가 쥐레를 밟으셔가지고 다리가 날아갔어요. 물론 이제 의족을 차시고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를 셋 낳고 행복하게 사셨지만, 근데 어렸을 적에 저한테 경동아, 오른쪽 발가락이 가렵다. 아니 지금 오른쪽 다리가 없는데 발가락이 가렵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이제 쑥맥이래 가지고 삼촌한테 뭐라고 말하면은 상처받을 것 같고, 아니 삼촌 다리도 없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는 분한테. 근데 그분이 비가 오기 전날 날씨가 궂으면 꼭 저한테 왜 이렇게 오른쪽 발가락이 가렵냐? 속으로 아니 발가락이 없는데 무슨, 이게 뭐냐면 환상사지예요. 몸이 없는데 몸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벼운 발작인데 어떤 발작이 심하냐면,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팔이 없는데 떼굴떼굴떼굴 굴르면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식의 수준으로 볼 때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왼손이 없는데 왼손이 아프다고 병원에 와가지고 외과 의사한테 너무 죽겠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환자들한테는 마약을 넣어줘야 돼요. 강력한 몰핀을.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런 발작이 일어나면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나 이런데 인도에 라마찬드란이 이 병을 고쳤어요. 아니 뇌세포 안에 저 발작을 일으키는 걸 찾아서 50조가 넘는 뇌세포를 어떻게 건드려요? 뇌를 속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지금 뇌가 왼손이 없는데 왼손이 있다고 착각하고 고통을 지금 호소하잖아요. 이 사람이 과학자지만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신경이 잘못 몸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교정할까 하다가 어떻게 교정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왼쪽에 거울을 이렇게 놓고, 지금 저 그림이에요. 거울을 놓고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면은 저쪽 거울에 손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저기 왼손이 있다. 저기 왼손이 있다. 저기 왼손이 있다. 그럼 뇌가 처음엔 그러겠죠. 저거 왼손 아니야? 왼손 아니야? 왼손 아니야? 그러다가 자꾸만 훈련하는 거예요. 저기 왼손이 있는데 왼손이 있는데 왼손이 있는데, 그러다가 뇌가 저거 진짜 왼손인가 하는 순간에 통증이 날아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뇌과학을 신학자지만 한 2년 정부의 이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뇌과학과 신학을 교류하느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선고 암송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저 따라서 한 번만 하시죠. 내 의식의 수준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시작. 내 의식의 수준이 아니라 상대편의 기능의 수준에서 보자. 시작. 상대편의 기능의 수준에서 보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내 의식의 수준으로 왼손이 아프다고 막 펄펄 뛰면은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의 뇌의 기능의 어떤 부분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친구들 가운데 평상시에 이렇게 활기차고 발랄하다가 어느 날 말수가 적고 또
사람들하고 모이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오늘 저 친구가 좀 기능이 떨어졌네 이렇게 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식의 수준으로 보면 반드시 오작동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뒷부분에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보통 인권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날 거예요. 내 인권, 타인의 인권. 그러나 국제규약에 있어서의 인권은 그게 아닙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피할 의무, 기본적 인권 1. 두 번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반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무. 1, 2는 인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세 번째 인권은 기억 못합니다. 세 번째 인권은 뭐냐면 침해당한 자를 도와줄 의무예요. 저는 이 고등학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등교육이잖아요. 나의 인권, 같음, 타인의 인권, 다름. 근데 같음과 다름의 그 차원에서 침해를 당하는 것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인권입니다. 세종대학이 뭐 이렇게 공식적인 체프로 놓고 우리 이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지만, 적어도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어느 때인가 세워진, 그리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는데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만이 있는 것,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만이 있는 것,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당하는 피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나하나의 꽃이 되기보다는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아까 제가 미술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그 다음에 사회학자의 얘기를 하고 지금 인권을 얘기하고 넬슨 만델라를 얘기하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끊임없이 인류 사회를 이끄는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는 같음과 다름으로 구별해 놓고 나와 같지 않으면 정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밴드빌트에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밴드빌트에 그 신학을 하고 또 그 법을 공부한 사람이 엘 고어였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미국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엘 고어하고 부시 대통령이 붙었어요. 부시가 대통령이 됐죠. 엘 고어하고 부시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어디에서 부정선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미국이 몇 개월 동안 대통령을 뽑아놓고 부시가 대통령이 됐는데 법적인 소송이 되니까 대통령을 공적으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몇 개 주를 디스트릭트에 가가지고 투표를 계산해 보니까 엘고가 점점 표가 많아져. 이러다가 한 1년 끊으면 엘고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엘고가 갑자기 자기가 하던 모든 송사를 내려놓는다고 선포를 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2개월, 3개월 동안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겠죠. 엘고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걸 끝까지 이끌면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래서 엘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이번에 선거에서 부시가 대통령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뭐 인정하겠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Mr. Bush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Mr. Bush is my president. 야, 이 같음과 다름을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죽이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놓고 인정해주는 한국 사회가, 저는 뭐 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사회 변동과 정치적인 얘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학문의 세계에서나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같음과 다름이 하나가 되어서 상생해서 살 수 있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이 오신 데를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그런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형제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하시든 그 전공의 영역이 자기를 넘어서 타인을, 침해당한 이웃을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은 내 개인의 학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세종대학, 나아가 우리가 국가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사제설을 얘기했는데 만인 사제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사제가 되어서 이제 혼자 나아간다가 아니라 만인 사제설의 분명한 의미는 내가 고통당하는 이웃의 사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의 사제가 되어서 같이 나갈 것인가.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와서 학문적인 그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나와 같은 색깔, 다른 색깔을 배척해내고 백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 모난 하나를 빼내는 우리 사회에서 모난 하나를 나에게 붙여서 더 통합적이고 원숙한, 성숙한 그런 공동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시간 나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